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과 관련한 합의문에 함께 서명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동안 참 거의 보름 가까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피해도 상당했었고요. 그다음 많은 고충도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잘 됐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 말씀한 보름 정도가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데 의료 현장에 의료인들이 안 계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의사협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의료 현장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셨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앙금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신뢰감이 깨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오늘 이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다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도 아마 합의문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도 합의가 되고 나면 정부, 국회, 그리고 의사협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풀지를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 그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또 지금 수술을 못 받아서 대기 중인 분도 계시고 치료도 못 받는 분도 계시니까 의사분들이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힘드시겠지만 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 덕분에 천일을 통해서 의료진을 늘 칭찬하고 늘 도움받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의료진, 정부 함께 힘을 모으고 국회도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대책에서의 대책을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라는 첫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신뢰라고 봐요.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결국은 의사협회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도 의사협회를 믿지 못하고 이런 문제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 합의문에 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의사협회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중단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썼지만 저는 중단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고 봐요.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거니까 의사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뭔지를 좀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도 듣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합의 단계를 통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좀 없애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은 방금 저희가 서명식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 서명식 합의문의 5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좀 짚어볼까요? 예, 5가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 재검토가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의대나 이런 걸 설립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가 이 부분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체 만들어서 그 협의체 내에서 합의된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국회가 의사협회나 아니면 그 정부나 의사협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국회가 이걸 얘기 안 해주면 합의를 안 해주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 정부, 의사협회 함께 합의체 만들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제 의사협회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입법화 문제. 그러니까 이 4가지 건 이외에 의사들이 또 주장하시는 입법화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협의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련의 잡음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그렇죠. 공간의 장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제 출발점은 사실 의사협회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4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 만들어서 의사들도 함께 들어와서 의사협회도 논의하고 논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것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문제는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와 의협 또 합의에 타결을 해서 오전 11시에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속보도 조금 전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의료진의 입장이면서도 또 질병관리본부장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와 의료계의 이런 갈등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합의한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참 잘 됐다고 생각하죠. 의사가 있어야 될 곳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곁입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상당 기간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없이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이제 항의를 하거나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발단은 일방적인 행정 또 전혀 의논이 없었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그동안에 이제 쭉 그다음 우리가 의심해왔던 어떤 신뢰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제대로 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예. 충분한 토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의대 의사 정원 문제만 해도 10년 뒤에 4,000명이 나와도 의사 숫자 13만 명에 비하면 0.3%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어떤 밥그릇 싸움이나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네, 하루빨리 더 좋은 대화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의사들도 병원으로 다시 복귀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수치로는 아직까지는 100명대가 어제에 이어서 유지됐습니다. 198명. 물론 거의 200명 육박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28명인데 지금까지 이 수치를 봤을 때 내용 면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큰 증가세는 꺾였습니다. 그건 뭐 계속 지금 쭉 추세가 감소 추세니까요. 그래서 결국 방역 당국에서는 총 숫자를 100명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발생하면 그 숫자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사실은 낮다는 거죠. 이미 17개 시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00명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서만 발생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50명, 나머지 시도에서 적절히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감당이 가능한 예, 방역 조사도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환자 수용이 가능한 숫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 숫자를 잘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 지역에서 많이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방역 면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말하는 그렇게 나오는 이유도 예. 방역 인력이 못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역학 조사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환자실 부족도 중환자실 있습니다. 있는데 한 곳에 몰리니까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인력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똑같은 숫자라도 분포를 봐가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어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라고 언론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오늘 11시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 현장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양새인데 교수님께서는 그 연장의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연장을 할지 아니면 약간 약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을 더 하되 조금 더 약간 완화된 상태로 대신에 행정력은 충분히 발휘하는. 지금 가보면 동네에 가보면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담소를 놔두는 그런 빵집이나 찻집들이 있습니다. 네. 예.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면 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완화된 상태로 2.5단계를 하고 2.3단계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안정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정식 2단계를 쭉 밀고 나가다가 추석을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하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향 조치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숙 교수님 말씀처럼 약간의 뭐 완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의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단계는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잡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100명 이하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 지금 198명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조금씩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고삐를 쫙 쥐어야 되는데 만약에 약간 풀어줬다가 이게 확산되게 되면
이제 그건 또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풀더라도 약간의 풀림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일주일 정도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뭐 아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강하고 세게 계속되다 보니까 9시에는 거의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예.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2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수치가 어느 정도 100명대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 2.5단계 효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단계가 시행된 이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5단계의 효과를 보려면 이번 주말이 좀 지난 다음 주 정도가 돼야지 그 효과를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단계를 일주일 더 하더라도 예. 조금 완화된 2.5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제대로 된 2단계는 19일 아침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효과가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 강화해서 나가서 어려움을 더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고 있지만 앞서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수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4.4%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 2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2차 대유행이 이번에 잘 막는다 해도 네. 저는 3차 유행이 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방역 인력을 대폭 지원하고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동원돼서 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방역 인력을 특히 역학조사하는 네. 것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죠. 예. 예. 이게 그 한두 사람이 안 지켜도 사회는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회는 리더들이 어느 분야든지 이제 리더들이 끌고 가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방역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체 줄넘기 같은 겁니다. 한 명만 뛸 때 제때 못 뛰면 줄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강화된 사회적 네. 잠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열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12시로 이게 좀 연기가 돼서 12시 정도에 이 연장 여부가 확실하게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일단은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미검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엊그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시설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그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사무실, 교회 내부에 있는 것들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분석하는 과정에 압수물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생활하고 있는 사택하고 나머지 4곳, 그러니까 지난번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4곳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다른 자료들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 개인의 사택하고 4군데를 더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압수수색을 가지고 와서 분석한 다음에 경찰이 필요하면 정광훈 목사도 불러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인하고 만약에 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물어봐야 사실은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네. 일단 먼저 압수물을 잘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 정광훈 목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온라인상에서 개천절 10월 4일 개천절에 또다시 도심 집회가 열린다라는 글이랑 포스터가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광 맞습니다. 목사 측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이거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짜 뉴스인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처럼 보이는데 또 예. 그게 인터넷상에 말씀하신 거 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단체,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본인들과 연관이 없다고 하니 그게 사실로 믿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조직에서 이걸 또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러다가 정말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또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심할 것은 13일까지 지금 현재 고강도 2단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행정명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천절 집회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라면 경찰은 강력하게 막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체 줄넘기예요. 단체 줄넘기. 모든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서 안 뛰면요.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본인도 피해를 받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집회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뭐 불만을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빠뜨리는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란 거. 그리고 공권력은 이번 기회에 정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가짜 뉴스길 저는 바라는 거지만요. 만약에 실행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못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아서 더 이상 제2차, 3차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한 불법 집회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7개 병원에서 30명이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환자가 17명, 의료진이 13명.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위험한 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 병원 내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좀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지난 7개월 동안 각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비교적 선방해 왔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40%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원 입구에서 아무리 조사를 하고 다 해도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기관에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암 환자 다 가장 그 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 다행히 이제 의료진들이 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하고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데는 아직까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호흡기 질환만 단독으로 보는 그 전담 클리닉을 따로 병원에서 바깥으로 빼서 좀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대형 병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 겨울 와서 열 나고 기침하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면 혼선이 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획을 하다가 방역 당국에서 일단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병원 사례 말고도 다른 감염 사례를 봐도 치킨집, 아파트, 골프장, 김치 공장, 뭐 일터 곳곳에서 이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치킨집의 한 사례를 보면 직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방역수칙, 마스크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스타벅스 그 파주 그 지점을 좀 사례를 봤을 때 야당역점이죠. 근데 야당역점인데 거기 사례를 봤을 때는 직원들이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장갑을 쓰고 이렇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 사례는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완전 거꾸로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철저한 역학조사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감염을 일으킨 거다. 손님들한테 받은 건 아니다. 결국 암만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마 같이 탈의실이라든지 또 그네들이 같이 이용하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주의에 의해서 손에 의한 감염 또 혹은 비말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뿐만 아니라 매장 바깥에 있는 그런 그들만의 공동시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접촉의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20-3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수치를 봐도 한 13명 정도가 중증 이상 환자로 보고가 됐는데 고령층 확진자가 많은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죠. 고령층이 많다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 위중 중증이란 게 산소 치료하는 정도의 이상입니다.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위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한 5%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네. 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제대로 된 비치, 인력의 그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뭐 9월까지 100개 이상의 병상을 중환자 병상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환자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 보면 이 정도 100개 병상 확보하는 것도 나중에 금방 고갈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1일 날 월 발표한 적시자 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을 했고 이게 139개의 병상이 확보가 됐고요. 이번 주 말부터 북부 병원도 80개 병상을 또 확보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병상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태들 우리가 예상하고서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병원을 지어서라도 이 전담 병원을 지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요. 단기간에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방역 대책을 잘 세워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막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이제 경증이나 아니면 무증상 상태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센터 뭐 정말 위급하면 집에서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예. 처치까지 내려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증 환자들을 산소호흡이나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병상이 그분들한테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사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걸 중증 환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전문 병원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염병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시나 감염이 되면 이분들은 위험상에 빠지게 되면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하고 또 끝나버리면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다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지금 뭐 이런 적십자병원이나 북부병원을 확보해서 병상이 확보가 되긴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